장영민. 부채하나의 우물. 누리는 진지했다. 태경이 대뜸 멱살을 잡았다. 내 말 잘 들어, 또라이 새끼야. 내가 지금 무지 바쁘거든. 그러니까 그만 따라와. 한 번만 더 따라오면 그땐 확 저승 택시 타는 거야. 알았어? 태경이 누리를 밀치더니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누리 덕에 쇼핑을 마친 태경은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했다. 쇼핑의 적절한 장소는 우선 사람들로 북적여야 한다. 그리고 시선을 분산시킬 볼거리가 풍부해야 한다. 태경이 고심 끝에 고른 곳은 맥도날드였다. 언제나 그렇듯 매장은 손님들로 붐볐다. 카운터에는 주문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좌석은 배고픈 손님으로 가득했다. 대부분 젊은 층인 덕에 분위기도 왁자지껄했다. 최적의 장소였다. 태경은 방생된 물고기처럼 손님 사이로 누비며 쇼핑을 시작했다. 햄버거에 정신이 팔린 손님의 패딩을 슬쩍 하고 모자를 제거처럼 쓰고 나갔다. 주인이 자리를 비운 햄버거와 감자튀김도 잊지 않고 챙겼다. 채 5분도 되지 않아 태경은 쇼핑을 마쳤다. 훔친 모자와 패딩을 두르자 태경은 완벽하게 희석될 수 있었다. 거기에 새로운 헤어스타일까지. 자세히 보지 않고는 제 아무리 부모라도 알아볼 수 없었다. 만족한 태경은 곧바로 맥도날드를 나섰다. 그런 고군분투에도 예리하게 태경을 알아보는 시선이 있었다. 누리였다. 누리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따르고 있었다. 이를 놓칠 태경이 아니었다. 태경은 재빨리 골목대에 숨었다. 누리가 놓칠세라 뒤따라 들어갔다. 모퉁이를 도는 순간이었다. 태경이 번개처럼 누리의 가슴팍을 걷어찼다. 불의의 일격에 누리는 바닥에 나뒹굴었다. 말이 말 같지 않아? 따라오지 말랬지. 태경이 누리의 멱살을 움켜쥐며 소리쳤다. 눈에서 서리빨이 무섭게 몰아쳤다. 너 전응아야? 한국말 못 알아들어? 태경이 무심코 뱉은 화살은 정통으로 관통했다. 누리의 심장에 글썽글썽 서글픔이 맺혔다. 할머니가 그랬어. 좀 모자라도 괜찮다고. 어린애로 사는 게 더 좋은 거라고. 누리의 눈물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묘한 진심이 묻어 있었다. 이제껏 아귀의 정글에서 생존했던 태경에겐 낯선 감정이었다. 마치 처음으로 눈물을 흘린 부치아난처럼. 그리고 낯선 감정은 두려움을 불러낸다. 태경은 움찔 물러났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따라오지 마. 이번에도 따라오면 그땐. 태경이 허리춤에서 과도를 꺼내 겨눴다.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이 말을 남기고 태경은 자리를 떴다. 젠장, 재수 없으려니까 별 거지 같은 게. 태경은 거추장스러운 혹을 떼어내기 위해 빠르게 인파속을 헤집고 달렸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태경은 주위를 경계하며 계획을 세웠다. 목표는 확고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천국의 땅으로 뜨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녀는 무일 뿐이었다. 그동안 힘겹게 모은 전 재산은 보관함에 있었다. 그나마도 천국행 티켓을 타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종두무리가 지키고 있었다.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다이아몬드를 파는 것이다. 하지만 9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선뜻 매입할 중개상은 몇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굉장한 중개상을 태경이 알 턱이 없었다. 도움이 필요했다. 일종의 거간꾼이 필요했다. 태경은 빠르게 걸으며 적당한 인물을 찾았다. 어린 나이였지만 태경은 여러 부류의 사람을 알고 있었다. 빼어난 미모 덕에 단골이 많았다. 대부분 양 아버지뻘로 순댓국집 사장에서부터 중소기업 회장까지 다양했다. 하지만 보석을 중개할 만한 인물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던 중 불현듯 내리를 스치는 인간 얼굴이 있었다. 돛대. 오래전 짧지만 진하게 스쳐 지나간 인연. 돛대는 그의 별명이었다. 그 인간이라면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돛대는 유능한 거강꾼이었다. 그가 팔 수 없는 물건은 없었다. 중고차에서부터 르누아르의 명화까지 못 파는 게 없었다. 소문에 의하면 구소련의 잠수함을 인도에 팔았다는 일화도 있었다. 그만큼 수완이 좋고 인맥이 넓었다. 하지만 뛰어난 만큼 악소문도 많았다. 돛대는
일꾼보다 사기꾼으로 유명했다. 그와 거래한 사람 중 사기 한 번 당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 때문에 단단히 벼르는 사람도 많았다. 그와 거래를 하려면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다. 일종의 도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여유가 없었다. 태경은 공중전화를 찾았다. 길 건너편에 공중전화 부스가 보였다. 태경은 신호도 무시한 채 차도를 가로질렀다. 차가 급정거하며 경적을 울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전화부스는 이미 사용 중이었다. 중년 여인이 시덥잖은 수다를 떨고 있었다. 태경은 대뜸 여인을 끌어내더니 전화를 끊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어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주인은 수다만큼 입심도 셌다. 닥치고 꺼져 이 씨발년아. 계속 나불다면 혓바닥을 뽑아서 똥구멍에 쑤셔박아 줄 테니. 태경의 대참 반격에 여인은 말문이 막혔다. 태경은 개의치 않고 다이얼을 눌렀다. 태경은 훌륭한 기억력을 갖고 있었다. 한 번 들은 전화번호는 절대 잊지 않았다. 게다가 돛대의 번호는 다른 번호와 달랐다. 부의 상징이자 외제차만큼 귀한 핸드폰 번호였다. 10자리 숫자를 누르자 신호가 갔다. 이 번호는 없는 번호이니 다시 확인하고 걸어주십시오. 제기랄. 번호가 바뀐 모양이었다. 달리 연락할 통로가 없었다. 하지만 돛대는 유일하게 다이아몬드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때 한 여인이 떠올랐다. 오래전 돛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 수경 언니. 수경은 한때 태경과 한솥밥을 먹은 적이 있었다. 태경보다 무려 14살이나 많았는데 창녀촌과 술집을 전전하다가 종두 밑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수경은 밑바닥에서 굴렀지만 천성이 밝고 선했다. 덕분에 적지 않은 나이에도 단골이 있었다. 돛대도 그중 하나였다. 수경은 돛대의 화려한 언변과 외모에 한눈에 마음을 빼앗겼다. 사랑에 눈이 먼 수경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돛대에게 모든 걸 바쳤다.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그간 힘겹게 모은 돈마저 맡긴 것이다. 결과는 지루할 정도로 뻔했다. 모든 걸 날리고 파국을 맞았지만 수경은 돛대를 잊지 못했다. 피 속에 문신한 기구한 발자를 지울 수 없다. 지금은 퇴계가 되어 부천 외곽의 허름한 술집에서 일하고 있다. 수경이라면 돛대의 최근 연락처를 알지도 몰랐다. 태경은 수경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고래등입니다. 젊은 여자였다. 수경 언니 있어요? 누구신데요? 낙원동 막내라고 하면 알 거예요. 수화기 너머로 여자가 수경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윽고 여보세요? 이미 얼큰하게 술이 오른 목소리. 언니, 나 태경이. 네가 웬일이냐? 전화 온 통 없던 기집애가. 요즘 급해서 그런데 돛대 어딨어? 전화번호 끊겼더라. 돛대? 그 새끼 왜? 설명하자면 길어. 언니는 그 인간 연락처 알 것 같아서. 수화기 저편에서 한숨 소리가 이어졌다. 그간 모를 사연이 진득하니 묻어 있었다. 안 들어도 구구절절한. 연락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새끼 사고 쳤다가 제대로 걸려서 쪽박 차고 길바닥에 나 앉았어. 네, 그럴 줄 알았지. 뭔 일인지 모르지만 그 새끼 근처에 얼씬정대지 마라. 똥 묻는다. 그래도 연락할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급하단 말이야. 태경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또다시 이어진 한숨. 마지막으로 본 게 황학동 구제시장이었어.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한다던데. 사업은 연병. 아직 있을진 장담 못해. 고마워 언니. 술 좀 작작 마셔.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은데. 네 걱정이나 해 이년아. 빨리 종두 새끼 정리하고 새 인생 찾아. 하루라도 젊을 때. 금방 늙는다. 안 그래도 그러려고. 나중에 또 전화할게. 태경은 전화를 끊고 황학동으로 향했다. 가슴에 비수를 품은 다이아몬드를 움켜쥔 채. 가슴에 비수처럼 품은. 관왕을 모신 사당 뒷골목은 타임머신을 타고 모여든 잡동사니로 넘쳐났다. 임금이 드나들던 도로는 평민들로 넘쳐났고 도로변 노점상에는 도깨비 방망이마저도 팔 것처럼 요상한 물건들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늦은 시각에도 쓸만한 중국품을 건지려고 상점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그 와중에 입심 좋은 장사치 하나가 후미진 모퉁이에서 귀 얇은 늙은이들을 꼬드기고 있었다. 이것이 무엇이냐? 저 멀리 보마. 그 중에서도 사람 손이 안 닿는 맹그로브 숲. 그 맹그로브 숲에서도 시퍼런 바닥을 맞고 벼락을 맞고 뒤진 고목에서만 산다는 귀한 나방. 바로 그 귀신 나방의 수액으로 만든 만병통치약이다 이 말이요. 범아 국왕이신 바수로왕께서 매일 아침 이걸 드신 덕에 자식이 무려 24명이요. 그렇다면 귀신나방이라는 버러지가 뭔디 그놈 수액이 코로코로 좋냐. 어르신들 쪼까 어려운 말 좀 쓸란께 귀 바짝 대고 잘 들으셔. 장사치는 수완 좋게 모여든 노인들을 쥐락펴락했다. 파튬 카큘라티오 홀홀록이요. 듣도 보도 못한 말에 가뜩이나 깊은 노인네들 주름이 더욱 짙어졌다. 이것이 뭔 말이냐. 라틴어라고 들어보셨소? 양념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말인데 번역을 하자면 이런 말이요. 시간을 되돌린 호르몬이다 이거요. 저 멀리 미국의 FDA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호르몬인데 한마디로 이 병 안에 어르신들을 회춘하게 만드는 호르몬이 어마무시하게 들었다 이런 말이요. 자, 한 번만 잡숴봐. 마누라 궁뎅이 보길 돌같이 하던 영감님, 다음날 아침 칠첩방상 올라와 2번만 잡숴봐. 2층 계단에 백두산 같은 어르신, 백두산이 내 집 뒷마당이요. 한 번만 잡숴봐. 노인들이 장사치에 너스레에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그럼 이 위대한 약이 얼마냐? 단돈 10,000원 한 장. 소주 한 잔 눈 딱 감으면 20살짜리 연경 줄줄이 따라와. 장사치의 언변에 혹한 노인들이 아이고 지갑을 꺼내 들고 있었다. 그때였다. 노인들을 비집고 태경이 등장했다. 태경은 맡겨놓은 양 대뜸 약병 하나를 잡더니 뚜껑을 땄다. 호르몬은 얼어 죽을? 할아버지 이거 활명수에 물 탄 거예요. 저 사기꾼 말 들을 시간에 할머니 수발이나 드세요. 태경이 산통을 깨자 줄줄이 자리를 떴다. 잠깐 이거 활명수 아니에요. 진짜 호르몬이라니까. FDA가 인증했다고. 장사치가 매달렸지만 이미 노인들은 쏟아진 콩 모양으로 흩어진 후였다. 천하의 돛대께서 이 뭔 꼬라진가. 서울 토박이라더니 사투리 구수하더만. 홀로 남은 태경이 매섭게 노려봤다. 장사 망치니까 속이 후련하냐? 돛대가 물건을 주섬주섬 챙기며 투덜댔다. 비록 가짜 약을 팔고 있었지만 돛대는 허우대가 멀쩡했다. 40대 중반이었는데도 잘생긴 외모에 몸매도 날렵했다. 기름 발라 넘긴 머리도 애사롭지 않았다. 척 봐도 예전에 한가닥하는 외모였다. 하지만 옷은 죄다 시장 패션이었고 차고 있던 시계도 조잡한 짝퉁이었다. 몸 팔아 모은 돈 헤쳐먹고도 잠이 오냐? 연병할 새끼야. 태경이 다짜고짜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다. 해먹긴 누가 해먹어. 투자야 엄연히. 투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니 덕에 수경은이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겨서 이 역 같은 놈아. 갖두면 될 거 아니야. 돛대가 밀치며 소리쳤다. 가짜 약이나 파는 주제 무슨 수로. 다 방법이 있어.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아? 나 돛대 김창수야. 한때 잠수함도 팔았던 대한민국 최고 브로커. 어따 대고. 돛대는 약병을 쓸어 담더니 자리를 떴다. 그런데 달아나는 뒷모습이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었다. 태경은 절룩거리는 돛대를 유심히 바라봤다. 나한테 방법이 있다면 어쩔 건데? 돛대가 멈췄다. 방법? 역 같은 인생을 한 방에 역전할 방법. 태경이 씩 웃으며 말했다. 너 같은 계집애가 무슨 수로.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수경이한테 전해. 투자한 돈은 반드시 갚겠다고. 돛대가 다시 절룩대며 어디론가 향했다. 태경이 그 뒤를 쫓았다. 돛대가 향한 곳은 시장통 국밥집이었다. 허름한 국밥집에는 둥그런 드럼통 테이블이 대충 놓여 있었고 장사를 마친 상인들이 소주잔에 하루의 노고를 풀고 있었다. 돛대는 난로 옆에 자리를 잡았다. 아줌마 여기 국밥 하나랑 소주 한 병. 김치 좀 넉넉히 주고.
온종일 찬바닥에서 바짝 언 돛대는 연간 난로가에서 몸을 비볐다. 아줌마 여기 국밥 하나 추가. 어느새 나타난 태경이 동석했다. 거지 똥구멍에서 콩나물을 빼먹어라. 돛대가 손을 비비며 투덜댔다. 하나 물어보자. 또 뭐? 아주머니가 양은 쟁반에 국밥 2그릇을 내왔다. 정말 잠수함을 팔았어?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거나 먹고 꺼져. 돛대는 허기진 배를 채웠다. 중요해서 그래. 정말 잠수함을 팔았냐고. 돛대가 숟가락을 멈추고 쳐다봤다. 그러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찾았다. 한참을 뒤척이던 돛대는 두툼한 사진첩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건넸다. 사진은 빛이 바랄 정도로 낡았는데 두 남자가 악수하는 모습이었다. 한 명은 금태 안경에 양복을 갖춰 입은 젊은 시절 돛대였고 또 다른 한 명은 전통 의상을 입은 인도인이었다. 그런데 두 사람 배경에 거대한 잠수함이 떠 있었다. 잠수함에는 구수한 국기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다. 말도 안 돼. 돛대가 대꾸도 하지 않고 사진을 회수했다. 태경은 잠시 우걱우걱 국밥을 씹는 돛대를 바라봤다. 회심에 뱉은 전 행운점을 치듯. 그리고 입을 열었다. 나한테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어. 엄청 큰 다이아몬드. 돛대가 숟가락을 내려놨다. 얼마나 큰데? 한 48캐럿 정도. 돛대가 웃음을 터뜨렸다. 하도 떠나가라 웃어서 국밥집 사람들이 모두 돌아봤다. 네가 허벌창이 되더니 정신줄 났구나. 너 같은 창녀가 무슨 수로 48캐럿짜리 다이아를 구해. 차라리 이건희가 네 기둥서방이라고 해라. 미친년 누굴 호구로 하나. 순간 태경이 품에 품고 있던 다이아몬드를 꺼내더니 테이블에 내려놨다. 다이아몬드가 유성이 떨어진 듯 광채를 품었다. 비아냥대던 돛대가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돛대는 마법에 걸린 듯이 다이아몬드에 이끌려갔다. 떨리는 손으로 다이아몬드를 집으려는 순간 태경이 도로 집어넣는 것이었다. 그리고 전혀 언덕스럽게 국밥을 먹었다. 좀 싱겁네. 너 그거 어디서 났냐? 어디서 났어? 너 그게 뭔지 아냐? 존나 큰 다이아지 보긴 뭐야. 태경이 후루룩 국물을 마셨다. 여신의 눈물. 태경이 고개를 들었다. 오빠가 어떻게 알아? 나 대한민국 최고 브로커 돛대 김창수야. 세상에 하나뿐인 다이아를 모르겠냐? 그거 원래 홍콩 갑부 월터량에 10,000원어 주려고 구입한 건데 왜 네가 갖고 있어? 어디서 났냐고. 돛대가 태경의 팔을 붙잡으며 다그쳤다. 훔쳤다. 왜? 태경이 뿌리치며 대답했다. 누구한테? 무지개파 무열이한테. 네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너 무지개패가 어떤 애들인지 몰라? 잡히면 인생 종치는 거야. 그러자 태경이 양손목을 펼쳐 보였다. 깊숙한 차의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내가 그딴 새끼들 무서울 것 같아? 어차피 여기가 지옥이야. 죽는 것 따위 안 두려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는다. 이거 팔 수 있어 없어? 팔아서 주면 절반 딱 떼줄게. 태경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돛대는 선뜻 대답을 못했다. 90억이야. 각자 45억씩 나누는 거야. 45억 들고 이 지긋지긋한 땅 뜨는 거야. 자 어쩔 거야. 할래 말래. 태경이 무섭게 몰아세웠다. 그거 파는 게 쉬울 것 같아? 게다가 작물이잖아. 판다고 해도 제가 못 받아. 못 받아도 70억은 챙길 수 있어. 낄 거야 말 거야. 품속에 든 다이아몬드를 응시하던 돛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누군가 국밥집 문을 마구 두드리는 것이었다. 쿵쿵쿵. 두 사람은 반사적으로 돌아봤다. 누리였다. 누리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며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아, 저 또라이 새끼 따라오지 말라니까. 아는 애야? 돛대가 물었다. 그때 누리가 문을 열며 소리쳤다. 도망쳐. 나쁜 놈들이 와. 아니나 다를까. 누리 너머로 한 무리의 남자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무열의 졸개들이었다. 태경은 반사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아줌마 뒷문 어디야?
태경이 주방으로 뛰어들며 물었다. 주방 아주머니가 얼떨결에 뒷문을 가리켰다. 뒷문은 좁은 골목과 연결되어 있었다. 태경은 반대편 도로로 향해 냅다 달렸다. 거의 대로에 도착하려던 순간이었다. 숨어있던 주먹이 날아오더니 정통으로 태경의 얼굴을 가격하는 것이었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태경은 휘청거렸다. 하지만 상대는 무자비했다. 머리끄덩이를 잡더니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다. 미친년,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왔구나. 무열이었다. 부하들은 정문에 배치해놓고 자신은 뒷문에서 매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열은 사정없이 주먹 세례를 퍼부었다. 피투성이가 된 태경이 피를 토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이야 어딨어? 다이 어디냐고? 무열이 멱살을 움켜쥐며 소리쳤다. 여기 있다. 가져가. 태경이 고분고분 품 안에서 다이아몬드를 꺼냈다. 무열은 유심히 태경의 손을 의지했다. 이윽고 뭔가를 꺼낸 태경은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펼쳤다. 그것은 다이아몬드가 아니었다. 태경의 가운데 손가락이었다. 무열이 어이없다는 듯 침을 뱉었다. 그래, 오늘 제대로 죽어보자. 근데 내가 열받아서 고이 보내줄 순 없겠거든. 지역 끝까지 가보자 이년아. 무열이 뒤춤에서 사심이 칼을 꺼내더니 태경의 목에 들이밀려던 순간이었다. 어디선가 고함이 들렸다. 으아! 고함은 순식간에 다가오더니 무열을 덮쳤다. 누리였다. 누리가 온몸을 날려 무열의 목에 매달렸다. 우리 올라 내버려둬 이 나쁜 놈아. 누리는 매달린 채 무열을 마구 때렸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무열은 당황했다. 등에 올라탄 누리는 마구잡이로 주먹을 날렸다. 덕분에 무열은 제대로 된 반격도 못한 채 쓰러졌다. 그 틈에 정신을 차린 태경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달아났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부하들이 저편에서 달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눈치 없는 누리는 여전히 무열을 때리고 있었다. 달아나려던 태경은 순간 멈칫했다. 이대로 도망칠 수 있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티끌 같은 양심이 그녀의 발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결국 태경은 발길을 되돌렸다. 그만하고 따라와 멍충아. 태경은 누리를 끌고 미친 듯이 달렸다. 한 발 늦게 도착한 부하가 무열을 부축했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뭐하고 있어 새끼야. 빨리 쫓지 않고. 부하들이 태경을 쫓기 시작했다. 태경과 누리는 장이파의 스산한 시장통을 정신없이 달렸다. 그 뒤를 무열의 부하들이 쫓았다. 어둠이 내린 골목에 살벌한 추격전이 펼쳐지고 있었다. 거의 시장을 벗어날 즈음이었다. 반대편 시장 입구에 한 무리의 승용차들이 나타났다. 차들은 입구를 막아서더니 지원군을 쏟아내는 것이었다. 수십 명의 어깨들이 양편에서 조여왔다. 이쪽으로. 태경이 누리를 끌고 건물 안으로 난 좁은 골목으로 달려들었다. 두 사람은 젖먹던 힘을 다해 달아났지만 단련된 덩치들을 따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달리면 달릴수록 간격이 좁혀지고 있었다. 번번이 골목을 바꾸며 도망쳤지만 가까워질 뿐이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지친 허파는 연신 구조시내를 보냈고 졸개들은 지척까지 쫓아왔다. 잡히기 일보 직전. 폭풍우 속의 등대처럼 두 개의 헤드라이트가 나타났다. 낡은 봉고차였다. 봉고는 졸개들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했다. 갑작스러운 봉고의 등장에 부하들은 양옆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다. 어깨들을 홍해처럼 가르고 나타난 봉고는 태경과 누리 앞에 멈췄다. 돛대였다. 그가 운전대를 잡은 채 소리쳤다. 태경은 재빨리 봉고에 올라탔다. 하지만 누리는 어리둥절해서 보고만 있었다. 뭐해 타지 않고. 태경이 소리치자 그제야 누리가 올라탔다. 그러자 봉고가 요란한 타이어 마찰음을 내며 출발했다. 뒤늦게 졸개들이 쫓았지만 이미 봉고는 어둠 저편으로 사라지고 난 후였다. 간신히 목숨을 구한 세 사람은 놈들의 사정거리에서 멀어지기 위해 무작정 달렸다. 태경은 연신 뒤를 살피며 추격자가 있는지 확인했다. 다행히 쫓는 이는 없었다. 저승 문턱에서 발을 빼자 자연스레 한숨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순 없었다. 무열이 추격을 포기할 리 만무했기 때문이다.
나한테 목숨 한 개 비쳤다? 독대가 백미러를 보며 말했다. 빛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날 구한 게 아니라 다이아를 구한 거겠지. 태경이 쏘아붙였다. 기껏 구해줬더니 말 한번 이쁘게 한다. 근데 쟨 누구야? 왜 따라다니는 거야? 그제야 태경이 누리를 돌아봤다. 나도 몰라. 오늘 처음 봤는데 계속 쫓아다녀. 누리는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싱글벙글이었다. 넌 뭐가 좋아서 희죽대냐? 우리가 다시 만났잖아. 돌아버리겠네. 태경이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다. 그런데 누리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조금 전 부열가의 격투에서 긁힌 상처였다. 가만히 있어봐. 태경이 손수건을 꺼내 피를 닦아주었다. 누리는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는 아이처럼 순순히 얼굴을 내주었다. 태경은 상처를 닦으며 처음으로 누리를 온전히 바라봤다. 비록 꾀지지한 몰골을 하고 있었지만 눈은 석탄 속에 숨겨진 다이아몬드처럼 빛났고 코는 뒷동상처럼 앙증맞았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처럼 순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태경은 어쩐지 이 멍충이가 싫지 않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남의 마중물을 조심스럽게 붓고 있었다. 니 덕에 인상이 막장으로 가는구나. 눈치 없는 돛대가 투덜댔다. 내 덕에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은 줄 알아. 수경연이 돈도 갚아야 할 거 아니야. 다이아 팔 생각이나 해. 셋을 태운 봉고는 시내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팔 데는 있는 거야? 태경이 물었다. 한 군데 팔로가 있긴 한데 뭐가 문제야. 리스가 장난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도 위험해 봤자지. 호랑이 피하려고 여우걸로 들어가는 꼴이랄까? 빨간불로 바뀌었지만 돛대는 그대로 통과했다. 누군데? 남대문 티파니 곽 사장. 그게 누군데? 백년 묵은 여우지. 봉고차는 남산로를 지나 긴 터널로 진입하고 있었다. 어디 가는 거야? 태경이 의자에 몸을 묻으며 물었다. 낸들 아냐? 일단 달리고 보는 거야. 오빠 집으로 가자. 배도 고프고 추워. 내가 집이 어딨냐? 이 차가 내 전 재산이다. 그럼 여간빵이라도 잡든가. 돛대가 브레이크를 밟았다. 방 잡을 돈이 어딨어. 니 덕에 오늘 장사 공쳤는데. 그럼 똥차에서 밤새우자고? 이 추위에? 아님 길바닥에서 잘래? 답답한지 돛대가 담배를 물었다. 그때 이제껏 잠자코 있던 누리가 입을 열었다. 우리 집에 가면 돼. 모두 놀란 눈으로 누리를 바라봤다. 너 집이 있어? 태경이 못 믿겠다는 듯 물었다. 그러자 누리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칵테일을 만든 듯 낙원 상가 옥상에 레몬처럼 달이 꽂혀 있었다. 상점들은 모두 닫았지만 가슴에 단 간판들은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상가 깊은 곳에 있던 누리의 집에는 처음으로 손님이 방문하고 있었다. 너 지금 장난하냐? 태경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이게 노숙이랑 뭐가 달라? 사실 누리의 집은 정상적인 집이라고 하기엔 어폐가 있었다. 지하 주차장 구석에 버려진 파티션으로 벽을 세우고 잡동사니로 가재도구를 마련한 것이 전부였다. 태경은 입구라고 하기에도 허접스러운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려 했다. 나름 아늑하구만. 난로도 있고. 돛대가 선뜻 집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집 한가운데는 홍련감내 고물상에서 주워온 난로가 놓여 있었고 주변을 삥 둘러 펫박스가 깔려 있었다. 거기에 찬바람을 막아주는 파티션까지. 추위를 견디기엔 충분했다. 누리는 신이 나서 난로에 장작을 뗐다. 불 붙은 신문지를 난로 입에 넣자 스멀스멀 불꽃이 올라왔다.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 내에 따스한 온기가 퍼졌다. 짱 박히기도 딱이네. 여기 있는 거 상상이 나겠냐? 나름 일리 있는 말이었다. 태경은 마지못해 집 안으로 들어섰다. 신발 벗어야지. 누리가 말했다. 가지가지하네. 태경이 마지못해 신을 벗었다. 배고프지? 먹을 거 있냐? 돛대가 물었다. 당연하지. 집인데. 누리가 기다렸다는 듯 구석에 있던 미니 냉장고로 향했다. 고리적 골드스타 로고가 붙어있던 냉장고는
전원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문을 열자 인스턴트 식품들이 가득 들어있었다. 비상시를 위해 준비해둔 식량이었다. 평소에는 아까워서 손도 안 대던 거지만 오늘은 아낄 생각이 없었다. 처음으로 손님이 방문한 것이다. 게다가 손님은 다름 아닌 놀라였다. 누리는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 이것저것 골랐다. 그때 개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들어왔다. 왔구나 누렁아, 배고프지? 누리가 참치 통조림 하나를 따더니 바닥에 두자 누렁이가 허겁지겁 푹 먹었다. 꼴에 갖출 건 다 갖췄네. 도태가 누렁이를 보며 중얼댔다. 좀만 기다려. 라면 끓여줄게. 누리는 라면 물을 받기 위해 화장실로 갔다. 그 사이 도태는 냉장고를 둘러봤다. 참치 통조림, 햄, 햇반 등 나름 쓸만한 것들이 들어있었다. 도태는 햄 하나를 꺼내 태경에게 건넸다. 태경은 의심스럽다는 듯 포장을 확인했다. 이럴 줄 알았지. 이거 유통기한 한참 지난 거야. 태경은 라면도 살폈다. 심지어 라면도 유통기한 지났어. 먹어도 안 죽어. 돛대는 상관없다는 듯 캔을 따서 개걸스럽게 먹었다. 하지만 태경은 손도 대지 않았다. 그 사이 라면 물을 받은 누리가 돌아왔다. 누리는 냄비를 난로 위에 올려놓더니 햄과 참치 등을 손질했다. 이윽고 물이 끓자 수프와 면을 넣었다. 거기에 햄과 참치를 보태자 진수성찬 부럽지 않은 요리가 탄생했다. 비록 주차장 귀퉁이에 기댄 허접스러운 공간이었지만 푸근한 난로와 라면 냄새가 퍼지자 여느 부잣집 부럽지 않은 아늑함이 가득했다. 자, 먹자. 드디어 라면이 완성되자 누리가 내왔다.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깔개 삼아 냄비를 놓고 종이컵과 나무젓가락을 돌렸다. 도태는 못 참겠다는 듯 라면을 한 움큼 집었다. 와, 너 라면 가게 차려도 되겠다. 도태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태경은 새침하게 돌아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왜 안 먹어? 누리가 물었다.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쓰레기통에서 주웠지? 아니야. 그럼 어디서 났는데? 유통기한 한참 지났더만. 구멍가게 아줌마가 준 거야. 얘네는 늙어서 팔 수 없다면서. 그래도 먹을 수 있댔어. 너나 많이 먹어. 난 됐으니까. 그러자 누리가 라면을 푸짐하게 담더니 내밀었다. 먹어봐. 맛있어. 됐다니까. 태경이 손사래를 쳤지만 누리는 성배라도 되는 양 그릇을 든 채 기다렸다. 때마침 눈치 없는 태경의 위장이 비명을 질렀다. 꼬르륵. 사실 태경은 온종일 굶었다. 얼마 전 국밥도 겨우 한 입만 뜨고 고스란히 남기고 도망쳐야 했다. 거부할 수 없는 라면 냄새가 코를 고문했다. 결국 태경은 못 이기는 척 그릇을 받아들었다. 배탈 나면 다 네 책임이야. 태경이 크게 한 입 물었다. 라면은 신음이 날 정도로 기가 막혔다. 황제의 만한전석 부럽지 않을 정도로 훌륭했다. 태경은 최면도 잊은 채 폭풍 회비를 시작했다. 그런 태경을 누리는 흐뭇하게 바라봤다. 넌 왜 안 먹어? 태경이 먹다 말고 물었다. 누리는 냄비 바닥이 드러나도록 손대지 않고 태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거 이상한 거 맞지? 그래서 안 먹는 거지? 태경이 의심스러운 듯 그릇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으이그 바보야. 옆에 있던 도태가 태경 머리를 쥐어박았다. 싸가지 없는 게 눈치도 젬병이에요. 잠시 후 유통기한을 반년 가까이 넘게 햇반까지 말아먹은 두 사람은 행복한 한숨을 쉬며 젓가락을 내려놨다. 내가 먹은 라면 중 최고가 유통기한 지난 라면이라면 사람들이 믿을까? 도태가 배를 두드리며 말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난로불을 응시했다. 누리의 집에는 기묘한 아늑함이 감싸고 있었다. 누더기를 기워 만들었지만 세상 포근한 담요처럼. 넌 아까부터 왜 자꾸 휘죽대냐? 누리의 미소는 해바라기처럼 태경을 따라다녔다. 누가 우리 집에서 밥 먹은 거 오랜만이야. 그 말에는 해맑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추운 겨울밤 창 너머 벽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듯한 집은 얼어 죽을. 말은 그렇게 했지만 태경도 정체불명의 감정이 가슴을 메우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불행을 달고 살았던 태경에게 누리의 진심 어린 한 끼는 알 수 없는 감동이었다. 그리고 그 감동은 태경이 눈치채지 못한 내면에 지각병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하지만 난로가엔 아직 여진이 전해지지 않았다. 어느새 돛대는 골아 떨어져서 코를 골고 있었다. 누리와 태경은 말없이 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가난하지만 아늑한 침묵이 난로가를 메웠다. 올라라는 애 나랑 닮았니? 태경이 문득 생각난 듯 물었다. 누리가 땔감을 넣다 말고 바라봤다. 네가 올라야. 태경은 고개를 저었다. 내 이름은 태경이야. 나도 마음에 안 들지만. 아니, 네 이름은 올라야. 목낭족 올라. 목낭족? 장작이 타닥타닥 기분 좋게 타오르고 있었다. 난 추이샤이족의 부치하는. 추이샤이족 부치하난. 그게 다 뭐야? 목낭족은 뭐고 부치하난은 뭐야? 그러자 누리가 의미심장한 눈으로 바라봤다. 얘기해줄까? 뭐 특별히 할 것도 없잖아. 태경이 선심 쓰듯 말했지만 내심 궁금했다. 그러자 누리가 자세를 고쳐 앉았다. 잘 들어.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고 두 번 다시 들을 수 없을 테니까. 누리의 목소리가 어딘지 영봉도사를 닮아 있었다. 누리가 깊이 심호흡을 했다. 마치 고래가 잠수하기 전 허파 가득 공기를 채우는 것처럼. 그리고 자맥질을 하듯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주 먼 옛날 저 멀리 낙타도 갈 수 없이 깊은 사막에 추이샤이라는 부족이 살았어. 이야기가 시작되자 전설을 머금은 대륙의 바람이 웅 소리를 내며 난로가를 감쌌다. 누리는 부치하난의 우물에 관해 자세히 설명했다. 마치 직접 겪은 일처럼 생생하게 전했다. 부치하난이 얼레지 꽃을 보며 울 때는 함께 눈물을 흘렸고 올라와 채우를 맞이할 땐 같이 피를 흘렸다. 그렇게 이야기 있는 사막에 내린 첫눈을 맞으며 끝이 났다. 얼음이 된 두 사람은 다음날 아침 녹아서 사라졌대. 그리고 그 자리에 우물이 생겼대. 그 우물에선 지금도 맑은 물이 나온대. 사람들은 그 우물을 부치하난의 우물이라고 불렀대. 이야기가 끝났지만 두 사람은 여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전설을 머금은 모래바람이 코 밑을 스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올라다. 누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왜?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야? 그러자 누리가 태경의 목에 매달린 뼈 목걸이를 가리켰다. 내가 바람한테 부탁했거든. 올라한테 전해달라고. 누리가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신용을 했다. 투명 비행기는 누리의 손을 타고 태경의 목걸이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이 뼈 조각 때문이라는 거야? 누리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부치하난과 올라를 만나게 해준 게 바람이잖아. 태경은 누리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상대의 패에서 숨은 조카를 골라내듯. 하지만 누리의 눈에 숨긴 패 따윈 없었다. 한없이 투명한 진심 덩어리들 가득했다. 푸하하. 태경은 주차장에 떠나갈 듯 웃어댔다. 너 정말 바보구나. 전설? 부치하난? 그딴 헛소리를 나보고 믿으라고? 헛소리 아니야. 누리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메아리가 주차장 벽을 타고 멀어졌다. 정말이야. 난 거짓말 안 해. 그러자 태경이 웃음을 멈추고 누리에게 바짝 다가갔다. 나도 거짓말 따위 하지 않아.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멍청아. 난 지금까지 네가 상상도 못한 일을 겪었어. 지금까지 당했던 일을 얘기하면 넌 이 자리에서 오줌을 질질 쌀 거야. 역 같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뭘 느낀 줄 알아? 세상에 만질 수 없는 건 절대 믿어선 안 된다. 내 눈으로 보지 않은 건 절대 믿어선 안 된다. 왜 그런지 알아? 그딴 건 팔자 좋은 새끼들이 만들어낸 헛소리니까. 사랑, 꿈, 희망. 그딴 건 개나 줘버려. 그러니 두 번 다시 내 앞에서 전설이니 사랑이니 헛소리 하지 마. 알았어? 태경의 눈에서 서리빨이 매섭게 몰아쳤다. 하지만 누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니야, 사랑은 있어. 어디 있는데?
그 빌어먹을 사랑 보여줘봐. 그러자 누리가 무도 단추를 풀더니 맨가슴을 펼쳤다. 누리의 앙상한 맨살이 드러났다. 만져봐. 갑작스러운 누리의 행동에 태경이 움찔 물러섰다. 뭐? 만져보라고. 누리가 태경의 손을 잡더니 자신의 가슴에 가져갔다. 누리의 여린 피부를 타고 작은 심장박동이 울렸다. 두근두근. 비록 작고 희미한 박동이었지만 묘한 전율이 전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새 태경의 심장과 하나가 되어 줄넘기 하듯 함께 뛰고 있었다. 있지, 사랑? 누리는 옷을 여미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섰다. 입가에 미소가 떠날 줄 모르던 누리는 잔뜩 화가 나 있었다. 덜컹덜컹 누리의 워커 소리가 쓸쓸하게 주차장 저편으로 멀어져 갔다. 태경은 그런 누리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이상한 놈이야. 태경은 어이가 없다는 듯 돌아누웠다. 하지만 그녀의 손바닥에는 아직도 누리의 심장박동이 남아있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고래의 채취처럼. 고래의 후손? 웃기고 있네. 태경은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난로를 보며 스르르 잠이 들었다. 그날 밤 태경의 꿈에 고래가 나타났다. 새하얀 고래는 사막을 바다처럼 요양하고 있었는데 등에 태경이 타고 있었다. 태경은 한 번도 고래를 본 적이 없었지만 무섭거나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친숙하게 느껴졌다. 마치 오래전 떠나보낸 핀부치처럼. 태경은 로데오를 하듯 고래를 타고 사막을 헤엄쳤다. 비록 꿈이었지만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였다. 신나게 사막을 달리던 태경은 숨을 돌리기 위해 고래를 쓰다듬었다. 그런데 고래의 눈이 누군가와 닮아 있었다. 바보스러울 정도로 순수한 누군가의 눈을. 태경아, 태경아. 누군가 태경을 부르고 있었다. 야, 일어나. 태경은 눈을 떴다. 어느새 떠날 채비를 끝낸 돛대가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뭔 일이야? 꼭두 새벽부터. 태경이 부스스 일어나며 물었다. 다이아몬드 팔자며. 돛대가 먼저 주차장을 나섰다. 어디 가는데? 태경이 따라 나서며 물었다. 하지만 돛대는 대답 않고 봉고에 올랐다. 태경도 뒤따라 차에 올랐다. 그런데 둘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 녀석은? 돛대가 시동을 걸며 물었다. 됐어, 그냥 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돛대가 출발하려는데 저만치선 누리가 달려왔다. 참전이라도 하듯 큼지막한 배낭을 둘러매고 있었다. 출발하라니까. 태경이 말했다. 잠자리에 밥까지 얻어먹었는데 고맙다는 인사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인사는 얼어주고. 벌컥 차 문이 열리며 누리가 탔다. 가자. 누리가 해맑게 소리쳤다. 그제야 돛대가 차를 출발시켰다. 믿을 만한 거야? 곽 사장이라니까. 이 바닥에서 믿을 인간은 단 한 사람뿐이야. 나 자신. 그 정도는 깨칠 때가 되지 않았냐? 중요한 건 그 다이아를 살 수 있는 사람이 곽 사장뿐이라는 거지. 낡은 봉고는 러시아와를 뚫고 종로로 향했다. 걱정 마십시오, 형님. 거래는 잘 마무리됐습니다. 물건도 확인했고 하우 형님도 잘 모시고 있습니다. 무열은 태어난 척 통화를 했지만 연신 다리를 떨어댔다. 다이아는 잘 전해줬겠지? 보스가 물었다. 무열은 전곡을 찔린 듯 움찔했지만 이내 냉정은 되찾았다. 물론입니다. 보안 가방에 담아 고이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했어. 여기 일도 거의 끝나가니 내일 저녁에 올라갈 거야. 하우한테 같이 한잔 하자고 전해. 순간 무열이 벌떡 일어섰다. 아닙니다. 여기 일은 제가 잘 마무리할 테니 형님은 더 쉬다 오십시오. 아니야. 오랜만에 먼 길 왔는데 얼굴이라도 봐야지. 저녁 만찬 준비해놔. 하우가 좋아하는 일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무열의 얼굴이 사색이었다. 담배를 물려있지만 손이 떨리는 통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무열은 분을 참지 못하고 담배값을 집어던졌다. 그 새끼는? 무열이 부하에게 소리쳤다. 넣어둔 지 30분 정도 됐습니다. 무열은 시계를 확인하더니 건물 안으로 들어갔었다. 그가 향한 곳은 시내의 한 얼음창고였다. 널찍한 창고 가득
사각 얼음 덩어리들이 성벽처럼 쌓여있고 그 주위를 하얀 냉기가 감싸고 있었다. 무열은 얼음을 지나 또 다른 문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사무실로 사용되는 방이었는데 2개의 졸개가 아이스크림 전용 냉장고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애 상태는 방금 전까지 살려달라고 칭얼대더니 조용해졌습니다. 꺼내봐. 무열이 지시하자 졸개들이 아이스크림 냉장고 문을 열고 안에 있던 누군가를 끄집어냈다. 누군가는 냉동 참치처럼 하얗게 성에를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간신히 숨만 붙어 있었다. 포주 중두였다. 뼛속까지 얼었는지 파르르 떨리는 입가에 김이 새 나왔다. 네 계집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니? 무열이 바짝 다가앉으며 물었다.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게 얼마짜린지 아니? 중두가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무열이 중두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너 내가 어떻게 무리파 2인자가 됐는지 아니? 무열이 뒤춤에서 사시미 칼을 빼들었다. 중두 몸에서 녹은 성에와 함께 공포가 뚝뚝 떨어졌다. 난 원래 요리사가 되려고 했어. 전공이 잘 안 맞았거든. 요리사 중에서도 일식 요리사가 되려고 했지. 자격증까지 땄어. 그런데 건달이 됐다? 요리사나 건달이나 칼쓰기 마찬가지잖아.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 형님이 다구리를 당한 거야. 천호동 새끼들이 뒤통수를 친 거지. 5군데 찔렸고 3일 만에 깨어나셨어. 죽다가 살아난 거지. 그때 깨달았어. 다시 요리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이 칼을 두고 천호동으로 갔어. 그리고 형님을 깐 새끼를 잡아서 회를 떴지. 배운 그대로 말이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점도 안 버리고. 그걸 그날 저녁 형님상에 올렸어. 지금 너처럼 싱싱하게 열려서 말이야. 그리고 다음날 눈을 떠보니 2인자가 돼 있더라. 순간 무열이 중두의 새끼손가락을 잘랐다. 비명이 얼음 창고에 물려 펴졌다. 무열은 자른 손가락을 입에 넣더니 우걱우걱 씹어먹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잘 대답해야 할 거다. 아니면 오늘 형님 저녁상에 올라갈 테니까. 그년 지금 어딨어? 종두의 바지가랑이가 축축이 젖어 있었다. 그 와중에도 종두는 태경의 행방을 머릿속으로 수소문하고 있었다.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무열이 또 다른 손가락을 자르려 했다. 그녀는 찾을 방법이 있습니다. 무열이 칼을 멈췄다. 곽 사장은 보석의 대부였다.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보석의 절반은 곽 사장의 손을 거쳤다. 그 와중에도 다이아몬드는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종로와 강남의 보석상 중 그를 통하지 않고 결혼 반지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그건 곽 사장의 수입원 중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곽 사장의 주 수입원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 진귀한 보석이었다. 케냐에서 발굴된 56캐럿짜리 에메랄드 원석, 마리 앙뚜아네트가 대관식 때 찾던 블루 다이아몬드 등 뉴스에서나 나올 법한 엄청난 시가의 보석들을 밀거래하고 있었다. 주 고객은 재벌가와 국내외 유명인들이었다. 그 중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실과 헐리우드 스타도 있었다. 그만큼 굉장한 인맥을 자랑했다. 그런 곽 사장에게 호화로운 취미가 있었다. 레인보우 컬렉션. 돛대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그게 뭔데? 7빛깔 다이아몬드. 봉고는 종각을 지나 명동으로 방향을 틀었다. 사람들은 다이아몬드가 투명한 백색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모든 다이아몬드는 저마다 독특한 빛깔을 지니고 있어. 핑크에서 연보라까지.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 다이아몬드를 모으는 걸 레인보우 컬렉션이라고 해. 보석 좀 안다는 부자들 취미지. 그런데 전 세계 부호 중 컬렉션을 완성한 사람은 몇 명 안 돼. 왠지 알아? 마지막 7번째 다이아. 보라색 다이아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이지. 물론 1, 2캐럿짜리는 많지. 하지만 부호들이 노리는 건 10캐럿 이상짜리 다이아몬드야.
설마. 태경이 품 안에 있던 다이아를 꺼내 햇빛에 비추어봤다. 아침 햇살이 다이아 커팅면을 타고 반사됐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이아를 뚫고 나온 빛깔은 연보라색이었다. 그래, 세상에서 제일 큰 연보라빛 다이아몬드. 여신의 눈물이야. 태경의 입가에 미소가 떴다. 그렇게 대단하면 더 받을 수 있겠네. 까불지 마. 네 상태는 100년 묵은 여우야. 최대한 설득해서 팔 생각만 해. 가격은 곽 사장이 결정할 거야. 봉고는 명동을 지나 남대문 시장으로 들어섰다. 근데 네 상대라니? 난 못 가. 너 또 무슨 꿍꿍이야? 이제 와서 발 뺄 셈이야? 돛대가 차를 멈췄다. 그리고 자신의 오른발을 보닛에 올렸다. 그러자 바지에 가려졌던 속살이 드러났다. 돛대의 오른발은 의족이었다. 생기 없는 누런 플라스틱이 허수아비처럼 다리에 붙어 있었다. 내 다리를 입구로 만든 게 곽 사장이야. 차한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래서 어쩌라고. 100년 묵은 여우를 나 혼자 상대하라고? 지금 장난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봉고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봉고는 오전 장사를 준비하는 남대문 상점들을 빠르게 지나쳤다. 곽 사장 사무실은 저기 보이는 남대문 보석 건물이야. 남대문 티파니라고 불리는 곳이지. 10,000원짜리 짜가에서부터 10억짜리 진품까지 없는 게 없어. 국내에 들어오는 원석이 거래되는 곳이기도 해. 이런 젠장. 태경이 재수없다는 듯 내뱉었다. 건물은 바로 태경이 주기적으로 소매치기 하던 곳이었다. 한번 들쑤신 벌집을 다시 터는 꼴이었다. 왜? 문제 있어? 아니, 계속해. 곽 사장을 만나려면 우선 오이사라는 놈을 만나야 돼. 척 보기만 해도 볼따구에 욕심이 줄줄 흐르는 놈이지. 돈이 되는 곳이라면 똥통에라도 빠질 놈이야. 하지만 오이사는 곽 사장이 가장 신뢰하는 신복이야. 왜냐면 보석 감정에서 오이사를 따라갈 자가 없거든. 고가의 거래품은 반드시 오이사의 손을 거쳐. 백발백중이지. 근데 이놈이 돈 말고 환장하는 게 있어. 바로 마작이야. 마작? 중국식 카드 놀이 같은 거야. 놈은 하루라도 마작을 안 하고는 살 수 없어. 그래서 놈과 거래를 들으면 반드시 마작판에 껴야 돼. 기본판 돈은 1,000만 원. 중요한 건 매번 놈이 이긴다는 거야. 타짜인가? 아니, 좋은 물건을 선점하려면 놈의 비율을 맞춰야 하거든. 일부러 져준다는 거네. 그치. 그래서 어쩌라고. 나도 마작판에 껴야 한다는 거야? 돛대가 가방에서 명함집을 꺼냈다. 사전처럼 두꺼운 명함집에는 수백 장의 명함이 꽂혀 있었는데 그중 한 장을 들고 꺼냈다. 이걸 가져가. 명함은 앞뒤 모두 금박으로 쌓여 번쩍번쩍 빛났는데 가운데 이름 하나만 덩그러니 쓰여 있었다. 이정희. 이게 누구야? 곽 사장 최고의 고객이야. 이름만 대면 아는 재벌집 마나님. 보석이라면 환장을 하는 여자야. 숟가락에서부터 샹들리에까지 전부 보석으로 도백을 했대. 그 명함이면 오이사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일단 만나면 마작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중간에 끼어들었다가는 쫓겨날 수 있어. 판이 끝나면 다이아를 보여줘. 워낙 선수라 척 보는 순간 진위를 가려낼 거야. 만약 그게 진품이면 놈이 수작을 걸어올 거야. 어디서 났느냐, 경찰이 안 꼰지는 거 다행으로 알아라, 뭐 적당히 쳐줄 테니 나한테 넘겨라, 뭐 이런 거. 하지만 절대 넘어가서는 안 돼. 그럼 마지막에 물어볼 거야. 원하는 게 뭐냐고. 그럼 얘기해. 곽 사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봉고는 어느새 건물 입구에 도착해 있었다. 명심해. 곽 사장을 만나면 절대 거래하려고 들지 마. 곽 사장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야. 네가 이걸 누구한테 훔쳤고 자기 이외에 매각할 곳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잠자코 곽 사장이 주는 대로 받아. 대신 한 가지 조건을 걸어. 이 자리에서 현금으로 달라고 해. 10,000원권으로. 알겠어? 만약 일이 틀어지면 다이아만 챙겨서 튀어. 너 그런 거 전문이잖아. 돛대가 봉고를 건물 입구에 세웠다. 2층에 가면
명보사라는 오래된 간판이 보일 거야. 오이사가 운영하는 보석 가게야. 태경이 품속의 다이아를 확인했다. 주먹만한 다이아는 아기처럼 곤히 잠들어 있었다. 뒷문에서 시동 걸어놓고 기다려. 태경이 결전에 나서듯 비장하게 내렸다. 그러자 바늘에 실가듯이 누리가 뛰어 내렸다. 어딜 따라와. 너 여기 있어. 싫어. 따라갈 거야. 태경이 말 들어. 네가 낄 자리가 아니야. 돛대가 누리의 팔을 잡았다. 누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두 사람 모두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코뿔소도 멈출 수 없는 누리였지만 이번만은 어쩔 수 없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마음속으로 날 불러. 그럼 내가 갈게. 누리가 태경의 목걸이를 툭 건드리며 말했다. 누리의 말에는 묘한 힘이 실려 있었다. 지구 끝까지라도 달려와 구해줄 것 같듯. 하지만 태경은 도움 따윈 필요 없다는 듯 피시구더니 건물로 향했다. 그런 태경을 누리는 끝까지 지켜봤다. 걱정 가득한 눈으로. 이제 막 문을 연 보석상은 벌써 손님들로 북적였다. 오늘은 원석 경매가 있는 날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도매상들이 보석을 사기 위해 온 것이다. 태경은 조심스럽게 보석상들을 지나 2층으로 향했다. 저만치 얼마 전 귀걸이를 훔쳤던 가게의 여사장이 보였다. 그녀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손님에게 너스레를 떨고 있었다. 태경은 발을 쓱 문지르고는 발걸음을 옮겼다. 지나는 길에 몇몇 도매상들의 두둑한 지갑이 유혹했지만 무시했다. 오늘은 그깟 푼돈을 벌려온 것이 아니니까. 거의 계단에 다다랐을 때 전부터 태경을 쫓던 경비원이 보였다. 경비원은 낌새라도 챈 듯 태경을 향해 곧장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태경은 반사적으로 인파에 몸을 묻었다. 하지만 경비는 탐지견처럼 태경의 채취를 따라 직감적으로 따라왔다. 이리저리 피하려 했지만 결국 태경은 경비와 막다른 복도에서 마주쳤다. 젠장 아침부터 재수 온 붙었네. 경비는 성큼성큼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경비는 태경을 못 알아보고 지나치는 것이었다. 태경은 그제야 헤어스타일을 바꾼 걸 기억해냈다. 태경은 안도의 한숨을 쉬곤 오이사의 보석상을 찾기 시작했다. 2층은 1층에 비해 한적했다. 진열된 장신구만 봐도 상당한 가격대의 보석들만 거래하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태경은 진열장에 붙은 가게 이름을 살피며 복도를 지났다. 명보사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가장 잘 보이는 명당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다. 연륜이 묻어나는 간판만 봐도 이곳 터줏대감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태경은 주저앉고 가게로 들어섰다. 내부는 크지 않았다. 서너 평 남짓의 가게에는 장신구를 전시한 진열대와 장식장이 늘어서 있고 벽면 중앙에 낡은 태극기가 유물처럼 걸려 있었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 진열장 너머에는 2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손님 따윈 관심 없다는 듯 TV를 보며 시시덕대고 있었다. 직원들은 태경의 등장에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태경이 인기척을 냈다. 그제야 직원 한 명이 힐끗 쳐다봤다. 여긴 애들 올 때가 아니야. TV에선 코미디 프로가 한창 반영되고 있었다. 개그맨들의 슬랩스틱에 직원들은 배꼽을 잡았다. 태경은 예열을 하듯 지그시 노려보다가 리모컨을 집어 꺼버렸다. 너 뭐야 이씨. 직원이 버럭 다시 TV를 켜라고 했다. 그러자 태경이 명함을 뒤밀었다. 금색 명함의 위력은 대단했다. 이정이면 무슨 일로? 금색 명함을 보면 온순한 양으로 변하는 모양이었다. 오이사님 만나러 왔는데 이정희 사모님과는 어떤? 것까진 알 것 없고. 태경이 대차게 받아치자 직원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장식장 사이로 난 쪽문으로 사라졌다. 태경은 싹쓸이 쇼핑이라도 할 듯 가게를 쓱 훑어봤다. 주먹만한 보석들이 손을 뻗으면 닿는 거리에서 번쩍이고 있었지만 태경의 다이아에 비하면 부스러기에 불과했다.
직원이 다시 나타난 건 제 1분이 지나기 전이었다. 들어오시랍니다. 직원이 쪽문을 연 채 기다리고 있었다. 태경은 거침없이 몸을 밀어넣었다. 쪽문 너머에는 2평 정도 되는 작은 방이 있었다. 컴컴한 방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중앙에 사각 테이블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유일한 가등이 무대처럼 테이블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주위를 4명의 남자들이 삥 둘러 마작을 하고 있었다. 재떨이에 쌓여있는 꽁초들로 미루어 볼 때 좋기 12시간은 넘은 듯했다. 오늘따라 더럽게 안 붙네 연병. 남자 하나가 패를 던지며 말했다. 쿠판이라도 버려야 하나? 2번째 남자가 뒤따랐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3번째 남자가 패를 낚아챘다. 펑이요. 3번째 남자가 소리쳤다. 남자는 룰대로 완성된 패 몸통을 오른쪽에 오픈했다. 3부터 5의 삭수패였다. 머리가 훌렁 벗겨진 남자는 50대 후반으로 두툼한 뱃살을 적나라하게 내밀고 있었는데 한눈에 오이사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남자의 온몸에서 흘러내리는 흥건한 땀만이 아니었다. 탐욕도 육수처럼 넘쳐나고 있었다. 마작 귀신 납치 샷군 도저히 당해먹을 수가 없네. 첫 번째 남자가 푸념했다. 용을 만들어야지 김 사장. 대가리만 용이고 꼬리는 뱀이면 어쩌자는 거야. 100 받고 100 더. 오이사가 점수봉을 던졌다. 미소가 떠나질 않는 꼴이 조만간 날 모양새였다. 나머지 남자들은 적당히 비위를 맞추고 있었지만 못마땅한 기색을 숨길 수 없었다. 태경은 슬쩍 마작꾼들의 패를 훔쳐봤다. 어린 나이였지만 태경은 마작에 관해 알고 있었다. 그네의 단골 중 하나가 마작판을 운영하는 꾼이었다. 환갑이 넘은 마작꾼은 싹쓸이할 날이면 어김없이 태경을 찾아왔는데 잠자리 중에도 마작에 관해 떠벌리곤 했다. 덕분에 게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잘 알고 있었다. 태경은 먼저 오이사의 패를 살폈다. 14개의 패 중 이미 머리와 몸통 2개가 완성되어 있었다. 나머지 패도 이미 패산에 올라와 있었다. 순서가 2번만 돌면 용이 완성될 수 있었다. 태경은 슬쩍 2번째 남자의 패를 살폈다. 남자의 패는 가망이 없었다. 머리와 몸통에 하나씩밖에 완성되어 있지 않았다. 그나마도 바닥 쪽 보였다. 태경은 물 흐르듯 3번째 남자에게 다가갔다. 언뜻 남자의 얼굴은 패색이 짙어 보였다. 작패를 만지작대는 손은 초조했고 의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남자의 패를 확인한 태경은 고개를 갸웃했다. 놀랍게도 3번째 남자의 패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심지어 별처럼 귀한 화료로 날 수 있는 대기패였다. 하지만 남자는 론을 부를 생각이 없는 듯했다. 태경은 돛대의 말을 떠올렸다. 이 자리는 평범한 마작판이 아니었다. 오이사로부터 좋은 물건을 선점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기 위해선 오이사의 비위를 맞춰야 했다. 또다시 3번째 남자의 차례가 되었다. 하지만 남자는 예상대로 론을 외치지 않고 패를 던지려 했다. 그때였다. 여긴 안네. 태경이 소리치자 공습 사이렌이라도 울린 듯 모두 바라봤다. 이 검은 혼혈색으로 화려가 뜨네. 여기 론이요. 태경이 남자를 대신해 패산에 있던 동바람 패에 패를 집어 족보에 끼워 넣었다. 그러자 동자 패 4개가 일렬로 완성됐다. 아저씨 까먹느냐? 나한테 크게 한턱 쏴야 돼. 알지? 하지만 3번째 남자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인상이 구겨지는 것이었다. 나머지 남자들은 연신 오이사 눈치를 살폈다. 뭐하는 계집이냐? 아니나 다를까 판을 놓친 오이사는 살기가 등등했다. 하지만 태경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다. 나? 다이아 팔러 온 사람. 다이아? 여신의 눈물이라고 들어오는 판다. 태경이 의미심장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보랏빛 다이아라지 아마 48캐럿이나 하는. 오이사가 호기심 어린 얼굴로 바라봤다.
그걸 네가 갖고 있다고? 여신의 눈물을 오 의사가 믿기 어렵다는 듯 다시 물었다. 태경이 대답 대신 금빛 명함을 뒤밀었다. 하지만 오 의사는 직원들과 달랐다. 명함 따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사모님이 너 같은 계집 데려온 적 없는데? 사모님하고 무슨 관계지? 그딴 건 상관없고 살 거야 말 거야. 태경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네가 갖고 온 게 진짜 여신의 눈물이라면 의향이 있지. 물론 진짜일 리 없겠지만 어디 한번 꺼내봐. 오 의사가 테이블 위 마작패를 한쪽으로 치웠다. 에이, 왜 그래 아저씨. 장사 하루 이틀 해. 그게 얼마짜린데 주머니에 넣고 다니겠어. 태경이 남자 한 명을 밀치고 반대편에 자리 잡았다. 곽 사장님 취미가 고상하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레인보우 컬렉션이라고 했나? 곽 사장님 만나게 해줘요. 그럼 다이아를 가져오죠. 태경은 당당히 협상했다. 그러자 오 의사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다. 마치 전혀 다른 생물로 변이된 것처럼. 어린 계집이 당차구나. 그런데 이건 계획이 없던 건데 어쩐다? 계획? 순간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오 의사가 어둠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잠복해 있던 손 하나가 태경의 얼굴을 덮쳤다. 손에는 진한 포르말린 향이 묻어 있었다. 태경은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다. 포르말린 향기는 태경의 의식을 더욱 옥죄었다. 희미해지는 오 의사를 향해 태경은 뭐라고 소리를 쳤지만 이내 의식을 잃고 말았다. 올라! 유리가 악몽에서 깨어나듯 소리쳤다. 등짝에 수십 마리 거미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소름이 돋았다. 불길한 징조였다. 올라가 위험해. 누리가 운전석을 향해 소리쳤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독대는 보이지 않았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누리는 목숨보다 소중히 아끼는 백팩을 집어들고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태경이 사라진 건물 안으로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의식을 잃은 사이 양아버지부터 포주 종두까지 악몽 같은 얼굴들이 수도 없이 스쳐갔다. 그들은 모두 태경을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태경은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역부족이었다. 양아버지의 비열한 웃음소리와 함께 암흑 속으로 끌려가던 순간 태경은 눈을 떴다. 약 기운 덕에 머리가 몽롱했다. 태경은 움직이려 했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다. 팔과 다리가 포박된 채 의자에 묶여 있었다. 주위를 둘러봤다. 초점이 맞춰지기까지 몇 초가 걸렸다. 그녀가 있던 곳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사무실이었다. 바닥에는 페르시아풍 카펫이 깔려 있었고 가구들은 유럽의 성에서나 볼 수 있는 앤티크들이었다. 페이즐리 문양이 수놓인 커튼 사이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정면에 놓인 책상을 비추고 있었다. 자는 동안 계속 욕을 하더라. 책상에 있던 누군가가 말했다. 큼지막한 책상에는 우아하게 머리를 올린 50대 여인이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었다. 곽 사장이었다. 그녀는 하늘색 개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줄이 달린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다. 얼핏 보면 고상한 한복점 주인 같았다. 결제를 마친 곽 사장은 비서에게 서류를 건넸다. 비서는 정중히 인사를 하고 방을 나섰다. 곽 사장은 의식을 치르듯 티슈로 도장을 깨끗이 닦고 책상 위를 정리했다. 예쁘장하게 생긴 게 누구한테 욕을 배웠니? 아주 찰지던데. 곽 사장은 상당한 미인이었다. 비록 눈가에 내려앉은 세월을 숨길 순 없었지만 돈과 시간을 들여 관리한 티가 온몸에 흘렀다. 얇은 눈썹은 기러기 날개 모양으로 가지런히 그려져 있었고 금태 안경 너머에는 곱고 부드러운 눈매가 자리하고 있었다. 코는 수술한 듯 오똑했는데 콧등에 큼지막한 복점이 가부좌를 틀고 있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손톱이었는데 양손 다 검지와 중지만 검게 칠해져 있었다. 닿기만 하면 치명적인 독을 주입할 것처럼.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태경은 독이 바짝 올라 있었다. 물어봐. 곽 사장은 여유롭게 담배를 물었다. 그러자 허공에서 손이 나타나더니 불을 붙이고 사라졌다. 내가 올 거 알고 있었죠? 곽 사장은 대답 대신 씩 웃어 보였다. 돛대 이 개새끼. 아무리 남자 거시기를 빨았기로선 상소리를 달고 살면 쓰나. 그때 문이 열리더니 오이사가 들어왔다. 그는 묶여있는 태경을 보며 씩 이를 드러냈다. 다 뒤져봤는데 다이아는 없었습니다. 곽 사장의 입에서 짙은 담배 냄새가 흘러나왔다. 제대로 뒤졌어? 그럼요. 빤스 속까지 샅샅이 뒤졌는걸요. 오이사가 능글맞게 바라봤듯. 돛대놈은 연락을 했지만 안 받습니다. 제 생각엔 엿을 먹은 것 같습니다. 곽 사장의 표정이 굳었다. 옛말 틀린 게 없어요. 인간은 변하지 않아. 다리가 잘려나가도록 지 벌을 개 못 준다니까. 그녀는 입맛이 떨어졌는지 담배를 비벼껐다. 곽 사장의 행동은 우아한 생김새와는 달리 거친 구석이 있었다. 애들한테 구석구석 뒤지라고 해. 현상금도 걸고. 얼마나 걸까요? 한 2천이면 되려나? 좀 더 쓰시죠. 알아서 해. 대신 꼭 잡아오고. 잡으면 어떻게 할까요? 뭘 어째 죽여야지. 2번 다시 그런 놈 안 생기도록 최대한 고통스럽게. 소문이 나야 돼. 곽 사장 엿먹이면 극굴난다고. 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오이사는 직각으로 허리를 잡더니 사라졌다. 일이 맘대로 안 되시나 봐요. 태경이 만면에 미소를 지은 채 노려봤다. 돛대 새끼가 그랬겠지. 계집애 하나가 다이아 들고 올 거라고. 그럼 어린이 사탕 뺏듯이 뺏으면 될 거라고. 그런데 어쩌나. 이럴 줄 알고 내가 절대 못 찾을 때 짱 박아놨거든. 사실이었다. 태경은 오이사를 만나기 직전 다이아몬드를 자지마니하는 은밀한 곳에 숨겼던 것이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곽 사장은 여유만만했다. 바닥을 쳤다고 생각했겠지. 태경이 고개를 들었다. 어린 나이에 끌려와서 늑다리들 거시기를 빨아댔으니 여기가 밑바닥이겠구나 생각했겠지. 하루에 몇 명이나 빨았니? 10명? 20명? 영감탱이들 가랑이 사이에서 허우적대면서 외쳤을 거야. 신이 있으면 제발 도와달라고. 여기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1년, 2년 지나자 깨달았겠지. 신 따위 개나 줘버리라고. 몇 번 죽으려고도 했을 거야. 그런데 그것도 맘대로 안 됐겠지. 왜냐면 눈꽃만한 희망이 널 잡았을 테니까. 곽 사장이 태경이 손목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런데 어쩌니? 네가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데가 지옥 문턱인 것. 곽 사장은 일어나더니 더운 듯 윗저고리를 벗었다. 그러자 맨살이 드러났다. 그녀의 속살을 본 태경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온 몸에 심한 흉터가 가득했다. 불에 댄 자국에서부터 깊이 베인 칼자국까지. 심지어 가슴에는 젖꼭지가 없었다. 젖꼭지가 잘린 자리에 검붉은 흉터만이 무덤처럼 남아있었다. 곽 사장은 흉터들을 훈장인 양 당당하게 펼쳐 보이더니 벽에 있던 스위치를 눌렀다. 그러자 윙 하는 소리를 내며 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벽이 열리자 그 너머 유리로 된 멋진 장식장이 펼쳐졌다. 장식장에는 칸마다 수많은 유리관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런데 유리관 속에 든 내용물을 본 태경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것은 인간 몸의 일부였다. 잘린 손, 눈알, 잘린 귀, 잘린 발 등이 알코올 속에서 둥둥 뜬 채 보관되어 있었다. 이건 채무 대신 받은 것들이야? 일종의 상장 같은 거지. 곽 사장은 그중 하나를 집어 책상 위에 올려놨다. 유리관 안에는 누군가의 발이 들어있었다. 태경은 그것이 누구의 발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돛대 놈이 왜 다리를 잘린 줄 아니? 6만 원 때문이야. 만기일의 이자 6만 원 못 갚았거든. 중요한 건 원금이 고스란히 남았다는 거야. 6만 원에 다리 한 짝이면 원금은 어딜 잘라야 하나.
때문에 날 팔아넘겼네. 개새끼. 곽 사장은 우아하게 카펫을 지나 태경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눈높이를 맞췄다. 가까이서 보니 흉터가 더욱 징그러웠다. 하지만 더 흉측했던 건 곽 사장의 눈이었다. 그녀의 눈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비명이 아직도 울려 퍼지고 있었다. 태경은 태어나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네가 지금까지 지나온 길이 꽃길이라는 걸 알려줄까? 아님 다야 숨긴 데를 볼래? 태경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다. 비서는 곽 사장에게 귀인말로 뭔가를 속삭였다. 일이 재밌게 돌아가네. 곽 사장의 가지런한 이가 하얗게 드러났다. 누리의 등장에 보석 건물은 술렁였다. 그도 그럴 것이 누리의 몰골은 어느 모로 보나 보석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누더기 야상에 멍투성이구나. 거기에 까치진 머리까지. 곱지 않은 시선들이 누리를 쫓아왔다. 하지만 누리는 아랑곳 않고 2층으로 내달렸다. 마구 밀치고 달리는 통에 여기저기 곡소리가 났지만 상관없었다. 누리의 머릿속은 온통 태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2층에 도착한 누리는 곧장 명보사를 찾았다. 돌아가신 할머니 덕에 다행히 까막눈은 아니었다. 떠듬거렸지만 누리는 무사히 명보사를 찾을 수 있었다. 내 저놈의 텔레비를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밥벌어지 새끼들마냥 맨날 TV나 쳐보고 있으니까 병신 하나를 못 잡지. 가게 안에서 호통소리가 흘러나왔다. 오이사가 부하 직원들을 훈육 중이었다. 해 떨어지기 전에 돛대는 잡아. 아니면 니들 멱을 따줄 테니. 순간 문이 벌컥 열리더니 누리가 들어왔다. 오이사! 누리가 다짜고짜 소리쳤다. 이 거지 새끼는 또 뭐야? 오이사가 위아래로 흘기며 말했다. 올라 어딨어? 뭐라는 거야? 우리 올라 어쨌냔 말이야. 누리가 오이사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다. 거지놈이 실성을 했나? 뭐야 이 새끼들아. 이 정신 나가면 끌어내지 않고. 오이사가 소리치자 직원들이 달려들었다. 가게 안에서 한바탕 몸싸움이 벌어졌다. 재수 공 붙으려니까 별게 다 지랄이네. 나가 이 새끼야. 여기가 어디라고. 직원들이 덤벼들었지만 누리를 밀쳐내기엔 역부족이었다. 비록 체구는 작았지만 평생 네 역할을 끈 덕에 누리의 완력은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지금은 올라를 구하는 순간이 아니던가. 누리는 젖먹던 힘까지 끌어내 버티고 있었다. 에라이 버러지 같은 놈들. 내가 이런 것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으니 그 덩치 애 하나를 못 당해. 오이사는 다시 마작판으로 돌아가려 했다. 쪽문을 열고 들어서려던 순간이었다. 누리가 번개처럼 직원들을 물리치더니 쪽문으로 몸을 날렸다. 오덕이 팔을 문먹이던 솜씨는 여전했다. 누리는 문을 연 오이사보다도 먼저 쪽방에 도착했다. 방 안은 자욱한 담배 연기를 배경으로 3명의 마작꾼들이 대기 중이었다. 누리는 2.0이나 되는 좋은 시력으로 방 안을 순식간에 훑었다. 어디에도 태경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퀴퀴한 담배 연기 속에 누리의 후각을 자극하는 냄새가 있었다. 누리는 얼레집 꽃향기를 맡은 부치하는처럼 코를 실룩댔다. 태국경의 싸구려 향수 냄새. 비록 잠깐이었지만 남정네들의 땀냄새 틈에 흔적을 남긴 것이다. 뒤따라 오이사와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올라가 왔었어. 올라 어쨌어 이 나쁜 놈들아. 누리의 고함이 쩌렁쩌렁 울렸다. 올라가 누군데 지랄이야. 그 계집애 말하는 건가 봐요. 직원 하나가 말했다. 아까 가슴 크네? 네가 걔 남자친구야? 근데 어쩌냐? 그 계집애 지금 골로 갔을 텐데. 오이사가 농담하듯 키득댔다. 순간 누리의 눈빛이 변했다. 마치 독이 잔뜩 오른 고슴도치처럼. 우리 올라 괴롭히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가시를 바짝 세운 고슴도치가 하이에나 떼를 향해 몸을 불렀다. 제 아무리 산전수전 다 겪은 하이에나라 해도 화난 고슴도치의 반격에 움찔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고슴도치는
가시 대신 이마로 오이사의 코를 냅다 들이받더니 창밖으로 몸을 던졌다. 열린 창문 틈으로 달아난 누리는 반사적으로 창문 턱을 붙잡았다. 간신히 문턱에 올라선 누리는 조금씩 움직여 옆 창문으로 향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직원들은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뭘 보고 있어 새끼들아, 따라가. 잡지 않고. 바닥에 쓰러진 오이사의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제야 직원들이 주섬주섬 창문 턱에 올라섰다. 곽 사장은 한쪽 벽면에 있던 모니터를 켰다. 그러자 CCTV 화면이 떴다. 화면에는 보석 건물 여기저기 설치된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 떠 있었다. 보석을 다루는 곳이라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오! 카메라들은 짜투리 하나 없이 손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곽 사장은 리모컨으로 빨리 감기를 했다. 그러자 잠시 후 건물 입구에 들어서는 태경의 모습이 보였다. 카메라들은 릴레이를 하듯 도매상들을 지나 2층으로 향하는 태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2층에 도착한 태경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계단 옆으로 이어진 으슥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화장실이었다. 태경은 적이 없는 걸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곽 사장이 또 다른 리모컨을 눌렀다. 오! 그러자 화장실 내부 모습이 담긴 화면이 뜨는 것이었다. 화장실에 들어선 태경은 곧장 변기실로 향했다. 뒤이어 수조 뚜껑을 열더니 품에 있던 다이아몬드를 소중히 넣는 것이었다. 태경은 재차 수조 속 다이아몬드를 확인하고는 화장실을 나섰다. 하이라이트는 이제부터야. 곽 사장은 시답지 않은 드라마를 보듯 턱을 괸 채 화면을 응시했다. 그런데 태경이 사라지고 얼마 후 한 남자가 화장실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돛대였다. 돛대는 다리를 쩔뚝이며 화장실 여기저기를 뒤졌다.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듯 변기 수조를 확인했다. 그렇게 몇 개의 수조를 지난 돛대는 결국 태경의 다이아를 발견했다. 다이아를 손에 넣은 돛대는 뒤도 안 돌아보고 화장실을 빠져나갔다. 순간 곽 사장이 일시 정지 버튼을 눌렀다. 화면 가득 돛대의 얼굴이 멈춰 있었다. 반은 환희에 찬, 반은 욕망에 들듯. 자, 이제 얼척가. 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창녀에 불과한데. 곽 사장이 태경에게 다가왔다. 너 주민등록증도 없더라. 죽어도 신고조차 못해. 왜냐면 넌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줄까? 널 찾으려고 눈깔이 시뻘건 부여리한테 넘겨줄까? 아니면 내 손으로 죽여줄까? 그러자 태경이 고개를 들었다. 포를 뜨든 찜을 쪄먹든 마음대로 해. 어차피 역같은 인생 미련 없거든. 태경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야말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공허한 눈빛이었다. 곽 사장은 흥미롭다는 듯 태경을 바라봤다. 널 보니 어릴 적 날 보는 것 같구나. 곽 사장은 밧줄을 풀고 태경의 손목에 있던 자살 흉터를 부드럽게 만졌다. 그런데 쓰다듬는 곽 사장의 손목에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다. 데칼코마니를 한 것처럼. 부모한테 버림받고 세상에 버림받고 햇살 한 점 안 비치는 밑바닥에서 허우적대던 남은 거라곤 싸구려 몽둥이랑 악밖에 없는. 태경과 눈을 맞춘 곽 사장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마치 어린 시절 잊고 있던 일기장을 마주친 듯.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곽 사장 눈가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냉기가 흐르고 있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무열이한테 전화 넣어. 긴이 할 말이 있다고 전해. 비서가 책상 위에 전화 다이얼을 돌렸다. 이윽고 신호가 갔다. 단 몇 초의 시간이 흘렀지만 중력보다도 무거운 긴장이 방안을 짓눌렀다. 그때였다. 와장! 차! 침묵과 창문을 동시에 깨며 누군가 바닥을 굴렀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모두가 놀라 돌아봤다. 유리 조각을 뒤집어 쓴 누군가는 스프링처럼 튕겨 오르더니 소리치는 것이었다. 올라야, 나왔어. 누리였다. 누리가 우물을 지키는 부치한원처럼
당당히 서 있었다. 이것도 뭐야? 곽 사장이 흥미롭다는 듯 누리를 바라봤다. 네가 어떻게 하길? 태경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놀라움 가득, 은밀한 감동 약간. 널 구하러 왔지. 내가 그랬잖아. 마음속으로 외치라고. 누리가 환하게 웃었다. 그러자 방 안이 조금 밝아진 느낌이었다. 이건 무슨 분위기? 설마 애가 남친? 곽 사장이 어이없다는 듯 물었다. 남친은 무슨 그냥 따라다니는 애예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지옥에 뛰어든 남친이라. 간만에 로맨틱하네. 남친 아니라니까. 태경이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늦은 변명이었다. 아줌마, 올라를 놔줘. 아줌마라 그렇게 비싼 걸 발라도 세월은 속일 수가 없네. 곽 사장이 장식장 거울에 얼굴을 비추며 말했다. 올라를 놔줘. 그럼 뭐든 할게. 그러자 곽 사장이 매섭게 돌아봤다. 뭐든 한다. 누리가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사무실 유리창까지 깨고 무단 진입을 해서는 대뜸 하는 소리가 애를 놔달라. 곽 사장이 허공에 손을 내미자 비서가 뒷춤에 있던 뭔가를 꺼냈다. 치명적인 쇳덩이였다. 너 이름이 뭐니? 누리. 그래 누리야. 이 아이를 사랑하니? 응, 사랑해. 얘도 널 사랑하니? 곽 사장이 물었다. 사랑하게 될 거야. 그걸 어떻게 알지? 우린 사랑하게 될 운명이니까. 누리는 확고했다. 너 사랑이 뭔지 알아? 응, 알아. 곽 사장 입에서 비웃음이 새나왔다. 사랑이 뭐지? 그러자 누리가 확신에 찬 얼굴로 대답했다. 아줌마도 사랑이 뭔지 모르는구나.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잘 들어. 사랑은 내 심장에 물을 빼서 먹여주는 거야. 사랑은 온몸에 창을 맞으면서도 지켜주는 거야. 사랑은 하늘을 감동시켜서 사막에 눈이 내리게 만드는 거야. 그게 사랑이야. 누리는 사전에도 없는 사랑의 정의를 알고 있는 듯 단호했다. 그리고 그 정의는 곽 사장이 내면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던 뭔가를 건드렸다. 그것은 아주 오래되고 지극히 여리며 심장을 아리게 만드는 무엇이었다. 그것이 잠을 깨자 슬픔과 함께 엄청난 분노가 태풍처럼 일었다. 그래 누리야, 사랑에 대해 잘 알고 있구나. 그런데 말이야. 순간 곽 사장이 누리의 이마에 총을 겨눴다. 그 사랑을 위해서 목숨도 내줄 수 있니? 곽 사장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누리새를 장전했다. 철컥. 사랑을 위해 심장의 피를 내줄 수 있어? 그렇다면 저 아이를 놓아주마. 방아쇠로 움켜쥔 검지에 조금씩 힘이 들어갔다. 진실의 순간이었다. 50년 넘게 살았지만 그런 새끼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 왜 그런지 알아? 다 입에 발린 개소리거든. 곽 사장의 눈가에는 전체 모를 증오가 가득했다. 그런데 잠시 후 증오는 증발하고 떨리는 의문이 대신했다. 누리는 장전된 총구 앞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올라를 놓아줘 아줌마. 제발. 누리는 오히려 총구를 향해 한 발짝 다가섰다. 한 손에는 목숨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든 채. 이제껏 일말의 흔들림도 없던 곽 사장의 총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 흔들린 건 총구만이 아니었다. 잠자코 지켜보고 있던 태경의 마음도 함께 흔들리고 있었다. 이제껏 누구도 태경을 위해 달려온 이는 없었다. 그것도 한 손에는 목숨과 다른 손에 사랑을 진 채 창문으로 뛰어든 이는 없었다. 그런데 누더기를 반쯤 걸친 반푼이가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다. 반푼이는 흔쾌히 목숨을 걸고 협상을 하고 있었다. 미안하지만 안 되겠구나. 난 사랑 따윈 안 믿거든. 특히 사랑을 믿는 인간은 더더욱. 곽 사장의 방아쇠가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었다.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는 추처럼. 안 돼. 태경의 입에서 이 말이 터져 나오려던 순간이었다. 으앙.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울음은 폭탄이 터진 것처럼 급작스럽고 파괴적으로 울려 퍼졌다.
영복아! 곽 사장은 심각한 병고가 생긴 듯 우왕좌왕했다. 울음소리가 커질수록 곽 사장의 민낯도 백지장으로 변해갔다. 이것들 꼼짝 못하게 지켜보고 있어. 곽 사장이 비서에게 총을 넘기고는 서둘러 달려갔다. 사무실 옆에는 또 다른 방이 있었다. 그곳은 측근도 출입할 수 없는 비밀의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곽 사장의 가장 여린 상처가 근근히 숨을 쉬고 있었다. 곽 사장이 들어서자 울음소리는 발광에 가까운 고함으로 바뀌었다. 누리와 태경은 충구를 마주한 채 고스란히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착하지 우리 아기, 엄마 여기 있어. 곽 사장은 아기를 달래느라 여념이 없었다. 하지만 아기는 울음을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다. 분명 아기 울음소리처럼 거칠고 철없고 거침없었지만 목소리가 굵고 탁했다. 그리고 중간중간 웅얼거리는 말소리가 섞여 있었다. 누리가 귀를 쫑긋했다. 마치 망망대해에서 동족의 울음을 들은 돌고래처럼. 꼼짝 않는 게 좋을 거야. 비서가 누리를 향해 총을 겨누며 말했다. 명령어를 입력하며 고지고대로 실행하는 로봇 같았다. 하지만 누리는 경고에도 아랑곳 않고 우물거림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철컥. 비서가 총알을 장전했다. 경고했다. 움직이지 마. 하지만 누리는 들은 척도 않고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비서는 입력한 대로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순간 태경이 비서를 덮쳤다. 혼란을 튼다. 밧줄을 모두 푼 것이다. 탕! 총알이 발사됐지만 다행히 빗나갔다. 비서가 반격하려 했지만 태경이 선수를 쳤다. 비서는 맥없이 고개를 떨궜다. 가자. 비서가 기절한 것을 확인한 태경이 말했다. 하지만 누리는 다시 방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가자니까 여기 볼 일은 끝났어. 태경이 누리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누리는 꿈쩍도 안 했다. 엄마가 울고 있어. 뭐? 이 말을 남기고 누리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저 또라이 암드해. 태경은 서둘러 사무실을 빠져나가려 했다. 방 안은 작은 놀이동산이었다. 벽을 수놓은 벽지에는 동화 속 동물들이 하늘을 날고 무지개색 매트가 깔린 바닥에는 놀이터에서도 볼 수 없는 놀이기구들이 놓여 있었다. 한쪽에 위치한 진열대에는 수많은 장난감이 진열되어 있었고 한가운데 리본으로 장식된 하트 모양 침대가 놓여 있었다. 아기는 그 위에서 울고 있었다. 그런데 아기는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좋기 30은 넘긴 어른이었다. 하지만 2~3살 아이처럼 어리광을 부리고 있었다. 우리 영복이 착하지? 그만 울어. 뭐 줄까? 배고파? 아니면 어디 아파? 곽 사장은 어르고 달랬지만 어른아기는 바닥을 뒹구며 생떼를 부렸다. 힘도 보통이 아니라 잡히는 대로 집어던지고 손에 닿는 건 모조리 부쉈다. 곽 사장은 아기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어쩌란 거야. 엄마가 어쩌면 좋겠어. 어떡하면 울음을 멈추겠어. 결국 곽 사장은 어른아기를 부둥켜 안은 채 눈물을 터뜨렸다. 영복은 곽 사장의 친아들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심한 자폐증을 앓는 지체장애인이었다. 씨를 준 아버지는 있었지만 남편 따윈 없었다. 화류계에서 벌어지는 뻔한 사연이었다. 부잣집 도련님과 술집 여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 결과물로 탄생한 지체장애인 아들. 애증과 함께 받은 쥐꼬리 많은 합의금. 하지만 그 이유는 진부한 스토리가 아니었다. 곽 사장이 합의금으로 뛰어든 건 치킨집이 아니었다. 그녀가 시작한 건 도박이었다. 서울 외곽에 비닐하우스를 매입해 도박장을 차린 것이다. 도박장은 성황을 이뤘지만 암흑세계는 절대 만만한 곳이 아니었다. 도박장을 지키기 위해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해내야 했고 그 훈장은 온몸에 새긴 것이다. 그녀의 몸에 난 상처는 모두 36개였다. 그중 8번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젖꼭지를 잃은 것도 그중 하나였다. 그렇게 흉터를 늘려가며 30년의 세월을 버텨 지금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었다. 아들 영복이었다. 재벌 만화님들과 호영호재하며 골프를 칠 정도로 성공했지만 아들의 장애는 갈수록 심해졌다. 그와 함께 곽 사장의 삶도 나락으로 떨어졌다. 함께 죽으려고도 했다. 같이 생을 마감하기 위해 구해둔 총만 세 자루였다. 술김에 총을 겨눈 게 수십 번이었다. 하지만 결국 총구를 거둘 수밖에 없었다. 비록 장애하였지만 영복은 그녀의 유일한 피부치였던 것이다. 곽 사장은 30이 넘어도 제대로 말조차 못하는 아들을 끌어안은 채 흐느끼고 있었다. 영복이는 잃어버린 걸 찾고 있어. 곽 사장은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봤다. 언제 들어왔는지 누리가 바라보고 있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죽고 싶어 환장했어? 김비서 뭐하고 있어? 저 새끼 당장 끌어내. 하지만 누리는 나갈 생각이 없었다. 누리는 성큼성큼 영복에게 다가갔다. 말해봐, 뭘 잊어버렸는지. 누리가 영복에게 물었다. 당장 나가라는 말 안 들려? 곽 사장의 호통이 건물에 울려 퍼졌다. 그때 영복이 웅얼대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아기들만의 언어 같았는데 누리는 용케 맞장구를 치면서 소통했다. 끌어내려던 곽 사장이 멈칫했다. 네가 찾는 게 그거야? 누리가 묻자 영복이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영복이가 찾는 건 꽃밭이래. 여긴 종로 한복판이야. 꽃밭 같은 건 없어. 그러자 누리가 다짜고짜 잡동사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곽 사장과 문 너머에서 고개만 내민 태경이 지켜보고 있었다. 한참을 뒤지던 누리는 잡동사니 속에서 뭔가를 찾아냈다. 그것은 갓이 달린 조그만 전등이었다. 갓에는 깨알처럼 작은 문양들이 음각으로 조각되어 있었는데 불을 켜면 문양이 드러나는 형태였다. 이거! 누리는 서둘러 전등에 전원을 연결했다. 하지만 불이 켜지지 않았다. 전구가 나간 모양이었다. 누리는 자신의 백팩을 열어 뭔가를 찾았다. 잠시 후 마술 상자에서 비둘기가 등장하듯 낡은 전구가 나타났다. 누르는 전구를 갈아 끼웠다. 이윽고 불이 켜지며 전등같이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전등 갓을 통과한 빛이 갓에 새겨진 무늬를 천장에 수놓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수정처럼 빛나는 보라색 꽃들이었다. 수십 개의 보라색 꽃들이 오르골 음악과 함께 천장에 꽃밭을 수놓고 있었다. 얼레지꽃? 지켜보고 있던 태경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었다. 태경은 한 번도 얼레지꽃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천장을 수놓은 꽃이 얼레지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보라색 얼레지꽃은 하늘색 벽지와 어울려 꿈같은 풍경을 방 안에 펼치고 있었다. 마치 전설에 나오는 부채한 안의 꽃밭처럼 몽환적이고도 깊은 사연을 품은 사막의 풍경을. 이제껏 생태를 부리던 영복은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웅얼댔다. 영복이가 그러는데 누리가 통역했다. 아줌마는 좋은 엄마래. 그 말을 들은 곽 사장의 가슴에 왈칵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억눌렸던 감정이 간헐천처럼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간의 고통을 모두 보상받고도 남는 말이었다. 그간의 상처를 보듬고도 넘치는 칭찬이었다. 그런 그녀의 어깨를 누리가 살며시 잡았다. 처음부터 알았어. 아줌마가 좋은 엄마라는 걸. 곽 사장이 고개를 들어 누리를 봤다. 평생을 알아들으려고 해도 못했는데 넌 어떻게 영복이 말을 알아들은 거니? 그러자 누리가 활짝 웃었다. 바보는 바보 말을 알아듣거든. 곽 사장이 울다가 웃었다. 그리고 바보는 나쁜 게 아니랬어. 조금 모자란 게 좋은 거랬어. 왜냐면 어린애는 좋은 것만 보니까. 누가 그랬니? 우리 할머니가. 좋은 할머니구나. 누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추의 양극단에 서 있던 네 사람은 얼레지 꽃밭에서 평화로운 화해를 하고 있었다.
잠시 후 영복은 곤히 잠이 들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숙면을 취하는 듯 깊은 잠이었다. 곽 사장은 그런 영복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영면을 취한 예술을 쓰다듬는 마리아처럼. 그 다이아로 뭘 하려고 했니? 곽 사장이 문득 생각이 난 듯 물었다. 이 지긋지긋한 땅을 뜰 거예요. 그래서? 태경이 품속에 있던 팸플릿을 보여줬다. 야자나무 사이로 석양에 지는 멋진 바닷가가 펼쳐져 있었다. 피지라 가본 적 있지. 하지만 실제로 보면 실망할지도 몰라. 그래도 갈 거예요. 그럼 가야지. 곽 사장이 팸플릿을 돌려주며 말했다. 무열이가 오고 있을 게다. 어서 떠나라. 가자. 태경이 서둘러 누리의 손을 끌었다. 그리고 곽 사장이 말을 이었다. 다이아몬드를 찾게 되면 이 사람을 찾아가라. 곽 사장이 자신의 명함을 꺼내 뒷면에 뭔가를 적었다. 레이몬드 왕? 이게 누구죠? 태경이 물었다. 레이몬드 왕, 홍콩 최고의 보석상이다. 홍콩 침사추이의 월드 오브 글래스라는 보석 상점 주인이야. 내 명함을 보여주면 만나줄 거다. 그 사람에게 다이아를 보여줘라. 제 값을 쳐줄 거야. 홍콩은 계획이 없는데? 한국에선 텄어. 소문이 자자해. 네 물건을 받았다간 누구도 성취 못할 거다. 그러니 홍콩밖에 없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 너라면 갈 수 있다. 내가 이 가게를 잃었듯이. 곽 사장이 태경 손에 명함을 꼭 쥐어줬다. 반드시 갈 거예요. 그래, 가서 네 꿈을 이뤄라. 꿈 따윈 믿지 않아요. 태경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도 이젠 믿지 않아. 하지만 믿었던 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구나. 태경은 누리와 함께 방을 나섰다. 누리야, 곽 사장이 불렀다. 언제든 다시 찾아와라. 그래서 영복이랑 놀아다오. 알았어, 또 올게. 누리가 활짝 웃고는 방을 나섰다. 붙지 않안의 우물, 장용민 장편소설 130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안녕.